이런 포도막염 한우 및 포도막염에 관심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런 좋은 건강 강좌를 마련해 주신 한국포도막학회 임원 및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금일 저는 베체트 포도막염의 증상 및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의 순서는 베체트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베체트병의 원인, 베체트병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눈 이외의 증상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베체트병과 관련된 눈 증상은 어떻게 되는지, 베체트병과 관련된 포도막염의 치료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제가 최근 치료하고 있는 베체트병과 연관된 포도막염 증례들을 말씀드리고, 끝으로 베체트병이 있는 사람들이 평소 조심해야 될 것, 그리고 베체트병이 있는 사람들이 눈 건강을 위해 해야 될 일을 말씀드리며 강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체트병은 원인 모르는 염증에 의해서 눈을 포함한 여러 장기의 혈관의 염증이 발생하는 전신질환입니다. 베체트병은 1937년 터키의 피부과 의사인 훌루시 베체트가 구강 및 성기에 반복적인 궤양이 생기고 눈의 염증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환자 2명을 보고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베체트병의 원인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나 유전자 이상에 의한 면역 체계 이상으로 발생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베체트병은 고대 비단길인 지중해 연안 터키, 중동, 동아시아 등에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듯 일부 지방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밝혀지지 않은 병원체와 특정 물질이 유전적 소인이 있는 사람의 면역 체계 기능 이상을 초래하여서 이 질환을 유발한다고 추정됩니다. 약 50에서 60% 정도 환자에서 HLA-B51이라는 특수한 유전자가 발견되는데, 이 유전자가 베체트병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종합해보면 베체트병은 HLA-B51과 같은 유전적 소인과 감염 항원 또는 자가 항원에 대한 면역 반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베체트병의 환자들은 증상은 여러 기관의 궤양 및 피부 및 안구 증상, 관절염, 기타 장기 침범 등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구강궤양입니다. 구강궤양은 대부분 환자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으로 한 개 또는 여러 개가 생길 수 있는데, 처음에는 이렇듯 약간 솟은 발적으로 시작하다가 점차 궤양으로 발전하게 되고, 구강 점막, 혀, 잇몸, 입술 등 어느 부위에서나 반복적으로 생기고, 통증은 심한 편이면 대부분 흉터를 남기지 않고 치유됩니다. 다음으로 많이 생기는 증상이 음부궤양인데, 구강궤양과 유사하며 재발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 빈도는 구강궤양보다 적습니다. 베체트병 환자의 70% 정도 환자에서 발생하게 되고, 주로 구강궤양이 발생한 후에 생기게 됩니다. 구강궤양보다는 좀 크고 오래 남으며 구강궤양과는 달리 흉터를 남으며 치유되기도 합니다. 여성의 경우는 외음부에 많이 생기고, 남성은 음낭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베체트 환자들은 피부 증상, 관절 증상 등 다양한 증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강연의 메인 주제인 베체트병과 관련된 눈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베체트병과 관련된 눈 증상은 포도막염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눈 증상은 보통 베체트병 발병 이후 2에서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증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베체트병 환자의 약 70% 정도 환자에서 눈 증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 중 80%는 양안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20%의 환자에서는 눈 증상이 베체트병의 최초 증상으로서 베체트병을 진단하는 어떤 실마리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최근에 베체트병과 관련된 눈 증상의 장기 시력 예후를 보고한 연구에 따르면 84명을 장기간 경과 관찰을 하였을 때 75명 이상 환자에서 0.3 이상의 어느 정도 안정된 시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였고, 84명 중 3명만이 실명을 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볼 때 베체트병을 가진 환자분들은 꾸준한 눈 관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베체트병에 관련된 눈 증상을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눈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눈은 크게 3개의 층으로 공막, 눈 제일 안쪽에 있는 망막으로 구성되어 있고, 눈 그 사이에 포도막이 있는데, 이 포도막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포도막염이라고 하고, 포도막은 앞쪽에 있는 홍채, 중간 부위에 있는 모양채, 눈 뒤에 있는 맥락막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염증이 생기는 부위에 따라서 눈 앞쪽에 생기면 앞쪽 포도막염, 눈 뒤에 생기면 뒤 포도막염, 전체 포도막염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베체트병과 관련되어서도 앞포도막염이 생길 수 있는데, 앞포도막염이 생기는 경우는 이렇게 눈 앞쪽에 심한 충혈이 발생할 수 있고, 아주 심한 염증이 있는 경우는 염증 물질이 눈 앞쪽에 침착이 되면서 마치 고름처럼 보이는 전방 축농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만성적으로 포도막염을 앓은 경우는 홍채가 수정체가 붙어서 이런 홍채 유착과 또는 우리 눈 속에 압력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섬유주가 홍채가 막아서 생기는 포도막염에 의한 만성 녹내장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베체트병은 후부 포도막염을 흔히 유발할 수 있는데 뒤 포도막염은 망막 혈관염의 형태, 망막의 신생혈관, 망막의 부종, 망막 혈관 폐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아래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망막 주변부에 황백색의 출혈과 동반된 망막 침륜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며 망막의 전반적인 혈관염 그리고 황반부의 부종 등의 다양한 형태의 후부 포도막염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체트와 연관된 눈 포도막염의 치료는 어떻게 될까요? 베체트병에 연관된 포도막염의 치료의 목적은 눈 속의 염증을 억제하고 눈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재발 빈도와 염증을 감소시켜서 시력을 보존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치료 방법은 스테로이드 제제, 면역억 제제, 생물학적 제제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베체트병과 관련된 포도막염의 치료에 스테로이드는 가장 중요한 약제 중의 하나로 안약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눈 속, 눈 주변 주사, 그리고 경구약, 정맥 주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안약의 경우는 심하지 않은 아포도막염의 경우 스테로이드 안약만으로 치료할 수 있으나 전방 축농이 발생할 정도로 아주 심한 경우는 전신 스테로이드를 반드시 치료해야 됩니다. 경구 스테로이드인 경우는 전방 축농이 동반된 심한 아포도막염 또는 후 포도막염인 D 포도막염이 있는 경우 스테로이드 경구 치료를 함께 해야 되며 스테로이드 정맥 주사인 경우는 실명 위험이 높은 심한 망막염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정맥 주사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눈 속 또는 눈 주변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주사를 통해서 눈 염증을 줄일 수도 있고 포도막염과 연관된 황반 부종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임을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스테로이드의 경우는 장기간 사용했을 경우 당뇨, 골다공증, 쿠싱 등과 같은 합병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에는 적합하지 않고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면역억제제 또는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면역억제제는 장기간 스테로이드 사용에 따른 전신 부작용을 막을 수 있고 적절하게 사용했을 때 장기간 사용할 수 있으며 베체트병과 연관된 포도막염의 재발 방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 베체트병과 연관된 포도막염에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면역억제제가 사이클로스폴린 계열의 약제와 아자시오프린입니다. 사이클로스폴린 계열의 약제는 T림프구에 작용해서 면역 반응을 조절하게 되고 포도막염의 염증과 발병 횟수를 줄이고 시력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자시오프린은 항대사 작용을 하면서 면역 반응을 조절하고 사이클로스폴린과 함께 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통해 눈 베체트병 환자에서 치료 효과가 입증된 약제입니다. 이 이외에도 메소트렉세틴 MTX와 마이크로페놀레이틴 MMF 등의 약제도 베체트병과 연관된 포도막염에서 사용되고 있을 수 있는 면역억제제입니다. 면역억제제와 스테로이드 사용에도 불구하고 잘 반응하지 않는 경우 생물학적 제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제제는 다소 좀 용어가 어려울 수 있는데 생물학적 제제는 화학물질을 합성해서 만드는 어떤 합성의약품이 아닌 생물체를 제조로 만드는 어떤 바이오 의약품의 일종으로서 생물학적 제제는 대부분 병을 악화시키는 특정 물질에 달라붙어서 병을 일으키는 물질을 억제하는 단백질로서 포도막염에 쓸 수 있는 제일 대표적인 생물학적 제제는 아달리무밥 휴미라입니다. 휴미라는 향종양 괴사 인자제로서 현재 포도막염에 한국 식약청 및 미국 FDA의 허가를 받고 사용하고 있고 현재는 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 사용에도 불구하고 호전이 없는 경우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베체트병과 연관된 심한 포도막염의 경우는 아달리무밥이 1차 치료제로 추천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베체트병과 연관된 포도막염의 증상 및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앞으로는 제가 현재 치료하고 있는 베체트병과 연관된 포도막염 증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례는 25세 여자 환자분으로 1, 2주 전부터 구내염, 성기궤양, 설사 등이 있었고 눈 증상도 동반되어서 안과에 의뢰되었습니다. 안과 의뢰 당시 시력은 우한 1.0, 자한 1.2로 정상 소견 보였으나 눈 속 사진을 촬영하였을 때 사진의 좌측에 보이는 게 우한이고 우측에 보이는 게 좌한인데 우한의 이쪽 부위에 보시면 황백색의 출혈을 동반한 망막 침륜과 좌한의 아래쪽에 망막 침륜이 동반되어 있었습니다. 망막 혈관의 염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팔 정맥에 조영제를 주사하고 망막 혈관을 촬영해 보았을 때 조영제가 혈관 주변으로 새어나오는 심한 망막 혈관염 동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후 포도막염 진단하에 경구 스테로이드 40mg을 사용하였고 2주 경과한 시점에서 기존에 보였던 망막 침륜이 대폭 호전되는 양상 보였고 이 사이 동안 류마티스 내과에서 베체트를 진단받고 면역 억제제인 아자시오프린을 사용 시작하였습니다. 안과에서는 경구 스테로이드 사용을 서서히 감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환자는 스테로이드 복용에 따른 부작용이 생겨서 속이 너무 불편해서 스테로이드 복용을 자의 중단하였고 내원하셨는데 안저검사를 했을 때 기존에 안 보이던 황백색의 망막 침륜이 양안에 모두 증가되는 양상으로 이에 아자시오프린은 계속 유지하면서 경구 스테로이드 용량을 좀 늘리고 또 다른 계열의 약제인 사이클로스폴린을 안과에서 추가 처방하여 경과 관찰하였습니다. 2주 경과한 시점에서 기존에 보이던 망막 침륜이 대폭 호전되는 양상 보여서 이에 기존에 쓰던 아자시오프린과 사이클로스폴린이라는 면역 억제제를 유지하면서 스테로이드를 조금 감량하고 경과 관찰하였습니다. 한 1, 2주 경과한 시점에서 환자는 다시 눈이 불편하다고 내원하였고 이 당시 사용하는 약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면역 억제제 2종류, 경구 스테로이드를 충분히 사용하였는데 망막 주변부에 아주 광범위한 황백색의 침륜과 출혈이 증가되는 양상 보였습니다. 이에 기존 약제에 잘 반응하지 않는 증례로 생각하고 염증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형광 안저 촬영을 시행하였는데 망막 주변부에 아주 심한 혈관염 소견이 있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기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약제로 생각하고 다음 치료인 생물학적 제제를 치료 시작하였습니다. 치료 1주 경과한 시점에서 거짓말처럼 기존에 보이던 망막 침륜이 대폭 호전되는 양상 보였고 이 환자는 이후 점차 경구 사용하는 면역 억제제 및 스테로이드를 점차 감량하였고 현재는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경과했는데 한 달 간격으로 아달리움ab 주사를 하고 있으면서 경구 약제 사용하지 않고 현재 시력도 1.0으로 유지되고 기존에 보이던 망막 침륜도 없이 안정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증례의 경우는 베체트병과 연관된 난치성 포도막염의 경우도 과거와 달리 새로운 약제들의 개발로 안정적으로 잘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례라 생각됩니다. 다음 증례는 32세 여자 환자로 양안의 시력 저하를 주소로 내원하였고 2년 전 베체트병을 진단받았습니다. 우한 시력은 0.05였고 자한 시력은 0.15였으며 전완부 사진을 살펴보면 눈에 충혈과 함께 심한 염증으로 인해서 염증 물질이 각막 후면부에 침착되어 있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눈 망막 사진을 촬영하였을 때 심한 염증으로 유리체 혼탁이 생겨서 시신경 및 망막 혈관이 잘 관찰되지 않았고 황반부를 관찰하였을 때 황반 부종이 있는 전체 포도막염을 진단할 수 있었습니다. 형광 안저 촬영을 하였을 때 역시 심한 망막의 혈관염 소견 동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베체트병과 연관된 전체 포도막염 진단하에 경구 스테로이드 및 스테로이드 안약을 점안하였고 2주 경과한 시점에서 시력이 0.2, 0.4로 호전되었고 기존에 보이던 유리체 혼탁이 없어져서 시신경 및 혈관이 잘 관찰되었고 황반 부종 역시 호전되는 양상이었습니다. 이 환자분은 가임기 여성으로 면역 억제제 사용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이 있어서 환자와 상의 끝에 눈 주변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시행하였고 시력이 좀 더 호전되었고 유리체 혼탁이 좀 더 호전되는 양상이었으며 현재 아직도 이 환자는 계속 치료하고 있고 류마티스 내과 향후 어떻게 치료를 방향을 이어갈지 고민 중인 증례입니다. 이 증례인 경우는 눈 속 또는 눈 주변 스테로이드 주사로 심한 전체 포도막염을 잘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례입니다. 다음 증례는 51세 남자 환자로 과거 베체트병을 진단받았고 2012년부터 반복적으로 포도막염을 앓은 기왕력이 있습니다. 최근 지난 9월 내원 당시 우한 시력은 0.7이었고 자한 시력은 0.2로 유지되어 있었고 만성적인 포도막염으로 인한 포도막염 녹내장이 발생하여서 양안의 안압약을 충분히 사용하고 안압은 12, 13으로 잘 조절되고 있습니다. 안저 사진을 보면 전에 봤던 사진에 비교하여 망막 침륜이나 망막의 염증 소견은 없으나 만성적인 포도막염으로 인한 녹내장으로 녹내장성 시신경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환자 2016년도의 황반부 사진을 보면 약간의 아래쪽에 황반 이상은 있긴 하지만 큰 이상은 없이 보이는데 2017년도에 반복적으로 황반부를 침범하는 망막 침륜과 함께 황반 부종 등이 생기는 후부 포도막염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서 면역 억제제 및 스테로이드 등 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재발 없이 잘 유지되고 있고 현재는 다소 2016년에 비해서 황반부가 약간 세포들이 위축이 있지만 현재 시력 변화 없이 4, 5년째 잘 유지되고 있고 황반부 빛간섭 단층 촬영이라는 혈관을 조영제 없이 촬영하는 검사를 하였을 때 정상 소견에 비해서 혈관 소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이 소견이 4, 5년째 변화 없이 시력이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증례의 경우는 적극적인 면역억제 사용 및 꾸준한 관리로 다소 악화는 되었지만 더 이상 추가적인 손실 없이 잘 유지되고 있는 증례로 베체트병과 연관된 포도막염의 경우 지속적인 관리와 염증 재발 방지 및 만성 포도막염에 의한 합병증의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증례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세 개의 증례는 다 베체트병과 연관된 만성적인 심한 포도막염이었지만은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로 시력을 잘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끝으로 베체트병이 있는 사람이 평소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베체트병이 있는 사람들은 심한 피로와 스트레스는 베체트와 관련된 증상을 심하게 한다는 보고가 있으니 이를 피하는 것이 필요하고 잠을 충분히 자고 몸의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베체트병 환자들은 피부나 몸에 자극을 받으면 심한 염증을 보이는 초과민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처가 잘 낫지 않고 염증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베체트병 환자는 수술이나 시술을 받는 경우 반드시 전문의에게 이에 대해 상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베체트병이 있는 사람들이 눈 건강을 위해서는 베체트병을 진단받는 분들은 반복적으로 심한 포도막염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눈 관련 증상인 시력 저하, 비문증 증과 안통, 충혈 등이 생겼을 때 반드시 안과 전문의의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베체트병과 관련된 포도막염으로 실명하는 사례들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현재는 치료 약제의 발전으로 꾸준한 관리를 받으신다면 건강한 시력을 잘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강연을 통해서 베체트병으로 포도막염을 앓고 있는 분들이 작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